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게슈탈트 일평사. 두 분은 게슈탈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전경과 배경? 형태. 굿. 미해결 과제. 굿. 상전과 하인.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 지금 센터 다니기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올해.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하는 도중에도 순간 확 올라와. 끝나고 밥 먹을 때도 쓱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 과하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게슈탈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치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게슈탈트 이론이 저희가 다뤘던 교류 분석, 현실 치료, 가족 상담, 인지행동 치료, 인간 중심 치료 등등등등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일평사. 두 분은 게슈탈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전경과 배경? 형태. 굿. 미해결 과제. 굿. 상전과 하인. 좋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 제가 갖고 왔던 그 핵심만 쏙쏙쏙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무엇이냐, 미해결 과제는 무엇이고 전경과 배경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슈탈트 이론의 선구자 프레데릭 살로몬 펄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남아프리카로 망명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 치료사이신데, 처음에 정신과 의사 하시면서 심리 치료에 대한 소스는 그때 당시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배우셨대요. 그러나 정신분석을 공부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신분석은 과거와 관련해서 이제 집중되어 있고, 그로 인한 무의식이 영향을 미치며 성적 충동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맞긴 한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너무 꽂혔다. 그래, 너무 꽂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차원의 이론을 가지고 오시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게슈탈트 이론이다.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선은 그림 1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형이 보여지십니까? 삼각형. 삼각형. 세모. 몇 개가 보여지시죠? 2개? 저는 5개? 여러분도 삼각형 보여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게슈탈트 이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형태가 세모로 보이는 거지, 부분적으로 본다고 하면 얘는 세모가 없어요. 그쵸? 다 이렇게 좀 비어있죠. 꺾여져 있고, 선의 조합이거나 아니면 원이 있는데 원에서 뭔가 이제 이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 있는 거지, 도형으로 보면 세모는 보여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왜 세모를 보았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인지한 거예요. 어떤 형태를 보이지 않지만 연결한 거지. 내 마음속에서 세모를 만든 그쵸. 거죠. 그것을 인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동이쌤은 2개인 거고 선생님은 5개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조직화하는 것.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게슈탈트는 형태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눈앞에는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을 가지고도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놀이공원이 연상이 되고, 선생님은 뭐가 연상이 되세요? 저는 아이가 놓친 풍선. 생일 파티랑 G.O.D의 노란 풍선? 하늘색 풍선 아니에요? 하늘색 풍선이야? 어쨌든 그렇게 연계가 된 거죠. 이걸 형태로 보면 저것도 풍선으로 인식을 하는 게 동그란 원에 뭔가 긴 직선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거 풍선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거고,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는 놀이공원에 대한 의미를, 선생님은 놓친 아이
의미를 선생님 같은 경우 생일 파티의 의미를 부여를 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은 어떠한 구성, 어떠한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조직화를 하고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건들이나 어떠한 그 형태들을 봤을 때 과거의 경험이나 어떠한 욕구들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형태들을 인식을 했을 때 각각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나 인식해온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4가지를 짚었는데 그 중에 게슈탈트의 중요 포인트 첫 번째, 아까 얘기하셨던 정경과 배경 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또 2장을 더 준비했어요. 보시면 여기에서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저는 뭐 웃음컵처럼 생긴. 무슨 컵처럼 생긴 컵. 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선생님은 컵으로도 보이세요? 선생님은 마주보는 네, 그렇게 바꿔서 보면 또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은 루빈의 잔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정경으로 두느냐, 어떤 것을 배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잔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2번째 그림입니다. 이때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고개 숙인 할머니? 고개 숙인 할머니, 젊은 여인의 옆모습. 여인의 옆모습. 맞아요. 그림 2는 마녀와 기부인이라는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부인 뒷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녀의 옆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것이 게슈탈트 이론에서 얘기하는 정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도 보이고 떠오르는 걸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게 뒤에 물러나는 걸 배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1에서 정경을 컵으로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은 배경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컵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사람은 정경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을 정경과 배경 이게 순환의 과정으로 봤어요. 뭐든 다 정경으로 볼 수 없고 정경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에너지를 쏟고 동원을 해서 뭔가 접촉을 하면 그 정경은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에너지의 순환으로 봤는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면 계속 배경으로 빠져야 할 때쯤에 계속 정경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게슈탈트 이론에선 봤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 배경으로 물러나야 하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계속 정경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거는 바로 미해결 과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2번째, 미해결 과제. 그 미해결 과제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욕구로 인해서 맞아. 남아있는 거? 그것이 이제 감정, 주로 부정적인 감정과 맞아요. 뒤엉켜서 있으면서 수시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정확합니다. 두 분이 얘기하신 게 정확하고요. 보통 부정적인 감정,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은 감정들을 그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거지. 무의식 중에 남아있다 보면 이것들이 사라지느냐? 아니요, 남아있어요. 근데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자극이 주어지면 계속 그 부분들이 배경으로 물러나지 못하고 자꾸 정경으로만 가질 수 있는 에너지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자극을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미해결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해결 과제를 알아차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 지금 센터 다니기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올해. 근데 3년 만에 처음으로 보드게임을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관을 하게 된 거죠. 어렵게 장만을 하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좀 사주세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용 그 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거는 그러면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 두세요 하고 이제 뒀는데 제가 사용하려고 했더니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물어봤는데 그거는 선생님만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디다가 뒀으면 뒀지 다른 데가 있을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공용 선생님들 그 채팅방에서 좀 누가 가져가시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건물이 저희가 이제 센터가 1건물이 있으면 2건물에 또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 건물에 계시는 선생님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 제가 쓸 때 갖다 주세요 하면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랬더니 화가 엄청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하는 도중에도 순간 확 올라와. 끝나고 밥 먹을 때도 쓱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 과하다.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를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까지 화날 건 아닌데 너무 수시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왜 화가 날까? 근데 내 거를 뺏겼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 영역에서 허락도 없이 내 거를 가져가? 그거는 나를 침입한 거야. 어디 감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과거로 돌아봤을 때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박탈감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있었지만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분노 버튼이 확 올라와서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제가 수시로 쓰니까 그 시간에는 맞춰서 제자리에 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막 얘기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이러고 이제 답변이 와서 모든 것이 무마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온 걸 보고 전 안심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뺏기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화가 나는구나. 그게 이제 비슷하게 와도 그렇구나. 어쨌든 그 부분이 내가 그걸 알아차린 어떤 계기가 되기는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제가 나갈 때까지 안 온 거예요. 주차장에 그냥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걸어서 그 주차된 차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몇 걸음 안 걸으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나는 오기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과 슬픔과 분노가 그래 나는 기대한 게 안 이루어진 적이 있었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 내가 바라는 건 잘 쉽게 안 돼. 이런 생각이 과거와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너무너무 격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내도 될 화를 되게 심하게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미해결 과제였던 거죠. 나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어. 구나. 네. 그런 것들이 미해결 과제인데 이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 현상은 나와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는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체 감각이나 욕구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랑이 부족해. 나는 존중받고 싶어.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알아차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욕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감각. 그럼 화가 났을 때 주로 느껴지는 신체적인 감각은 뭐죠?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아니면 머리가 아파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이를 꽉 물어서 턱이 아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 요것들이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면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은 무엇이냐? 사고 패턴에 대한 알아차림 아니면 행위 패턴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이제 접촉 경계에 대한 혼란의 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촉 경계라고 하면 내세냐 융합이냐 아니면 투사냐 반전이냐 편향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람과 사람, 환경과 나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경계를 나누지 못하고 융합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거리를 둔다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외부나 아니면 나와 결합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경계의 혼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접촉 경계에 대한 혼란 자각들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또 행위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 접촉입니다. 접촉.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슈탈트 이론에서 흐름을 보면 배경으로 빠졌으면 무언가를 감각해요. 감각을 하고 나면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나서부터는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접촉하고 나면 전경은 사라지고 다시 배경으로 가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중간 어느 지점에서 미해결 과제가 있으니까 무언가 에너지를 동원을 하긴 하는데 동원을 과잉되게 하거나 과소적으로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 계속 접촉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 치료적인 방법들이 직면하기, 역할 연기하기, 빈의자 기법, 지금 여기 체험에 집중하는 거, 과장하기,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기, 창조적으로 투사하기
이런 것들로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게끔 치료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데, 비니작 기법을 하면 내담자가 만약에 슬퍼, 불안을 느끼게끔 해. 근데 불안을 느끼게끔 하는 그것들이 신체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부터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대상이 혹시 있나요? 하고 비니자에 앉혀요. 비니자에 앉혀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요. 그 엄마 입장에서 한번 대화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는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 이유를 찾으면서.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확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담사가 왜 그렇게 변명을 하고 너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냐, 그러면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버릇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걸 또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상정과 하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리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제대로 얘기해. 그리고 똑바로 행동해야 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라고가 있으면 밑에서는 그것들을 계속 따르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착되어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찾아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치료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 확장해서 잘 쓸 수 있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게슈탈트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상정과 하인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상정과 하인이 여기서는 그 사람이 찾아서 이런 말도 해요. 하인은 이런 말도 해요. 말을 찾는 것들을 했다면 우리는 역할을 들어갈 수도 있고, 비니자 기법을 하면 내담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내가 이랬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담자가 거의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담자가 이제 역할 바꾸기 할 뿐만 아니라 치료사가 들어가서 그 말 대신을 해주기도 하고, 도움 치료사가 있으면 좀 더 확장해서 그것들 풍부하게 표현을 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고, 좀 더 접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풍부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고, 굉장히 연극치료가 게슈탈트와 만났을 때 저희는 참여자죠. 참여에 대한 접근도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들을 접근해 나가는 방식도 조금 풍부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게슈탈트와 연극치료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연극치료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게슈탈트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연극치료하고의 연관성을 조금 제 관점에서 덧붙여 드리자면, 저는 3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연극치료에서 얘기하는 투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가라는 부분에서 통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몸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해요. 알아차림에서 왜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감각, 신체적인 어떤 상태, 감정, 이런 것들을 게슈탈트가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욕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각과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더 과장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말을 시켜보기도 하고, 게슈탈트에서 되게 주요하게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연극치료와 일치된다,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번째는 치료들이 비니자 기법이라든지 상장과 하인의 어떤 역할, 극이라든지 이렇게 연극적으로 되게 많이 확장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슈탈트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 현재화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연극적으로 극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접근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연극치료와 그대로 맞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극치료사이면서 자기 작업을 좀 더 심리치료적으로 사례 개념화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게슈탈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겠다. 그 권하기에 좋은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기존의 이론을 빗대서 연극치료를 계속 설명해 나가고, 연극치료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존 학문을 바탕으로 얘기를 풀어드리는 게 학문
학문적으로나 앞으로 이제 더 저희 연극치료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게슈탈트 이론을 지금 제가 좀 몇십 분 만에 짧게 4가지 포인트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굉장히 짧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더 깊이가 있다. 이 부분이 다가 아니다. 저희가 핵심만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